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첫 영상으로 수메르 문명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기원 외계 문명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5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유적지로는 바닐로니아 남부, 그러니까 현재 이라크 남부 쪽에 있습니다. 또 미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죠. 이 유적지에서는 많은 석판, 벽화 등 문서들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외계인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진화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익숙한 이론이죠. 두 번째는 신창론,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게 될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외계 문명 창조론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갑자기 이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명은 나타날 때부터 문자, 언어, 각종 기술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 건축, 농업, 의료, 천문학, 그리고 현대와 같은 시계 계산 시스템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은 이제 출토한 성형 문자 석판에 보면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지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을 알게 된 것은 1781년에 천왕성을 발견했고, 1864년에 해왕성을 발견했고,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 6,500년 전에 이런 행성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고, 더 무서운 건 해왕성이 파란색이라는 것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왕성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의 보이저 계획으로 1977년에 우주 탐사선을 발사해서 1989년, 즉 12년이 지나서 우주 탐사선이 회신한 사진을 통해서 해왕성이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1849년에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유적지에서 14개의 서령문자 석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거죠. 약 45만 년 전에 하늘에서 아누나키라는 사람들이 지구에 왔는데, 이 아누나키는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실 니비루라는 행성 많이 생소하죠.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천문학 지식으로 태양계는 9대 행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에서는 태양계에 12개의 행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태양과 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보다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게 바로 니비루 행성이라고 합니다. 니비루 행성도 태양계 행성이다 보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이 니비루 행성은 타원형 궤도로 공전합니다. 이 니비루 행성이 태양과 제일 가까울 때는 지구 주변까지 오게 되고, 제일 멀리 있을 때는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비루가 한 번 태양을 공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약 3,60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적으로 우리가 토성 외의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토성을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뭐냐면은 토성의 공전 궤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토성 밖에서 뭔가가 이 토성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토성보다 더 멀리 관측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왕성을 발견했죠. 그런데 천왕성도 똑같은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관측했더니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까지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왕성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2006년에 태양계 9대 행성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왕성의 그 작은 크기에서 절대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전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 분명히 아직 발견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라 라고 추측하는 거죠. 사실 1982년에 이상한 천체가 발견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83년에는 그 이상한 천체가 뭔지 알기 위해서 나사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이 아니나 다를까 오리온 자리 방향에서 토성만한 천체를 발견했다고 유한 기사까지 발표한 적이 있어요.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어부였다고 반박했지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누나키가 지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누나키가 지구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누나키가 지구에 온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금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아누나키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니비루의 대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금을 캐러 지구까지 왔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제 니비루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니비루의 대기층이 손상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기권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재료가 금이었던 거죠.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사실 현대과학적으로도 금은 지구의 오존층을 복원할 수 있다고 증명되어 있어요. 아누나키는 지구에 와서 채광점을 건설하고 이제 막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만 년을 채굴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광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인력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래서 언제 다 자기가 필요한 금을 다 캐나 싶어서 아누나키는 다른 외계 종족인 라찌찌라는 종족을 지구로 부릅니다. 라찌찌는 아누나키 노예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라찌찌를 통해서 한 100년 채굴을 했는데 방금도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 이 라찌찌라는 종족들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반란에서 아누나키는 라찌찌를 전멸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또 노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또 지들이 다시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누나키 최고 통치자인 아누가 아들 응기한테 근본적으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누는 응기가 좀 똑똑하고 전에 라찌찌처럼 반란도 안 일으키고 영원히 아누나키를 위해서 복종할 수 있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기는 아누나키의 의사인 닝하사를 찾아가서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닝하사의 말로는 그때 당시 지구의 생물은 너무 등급이 낮아서 개조하기는 너무 어렵고, 만약에 진짜 원하는 종족을 창조해내고 싶다면은 그때 당시 지구상 고유 생물의 난자와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로 유전자 변형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많은 벽화에서 이제 막 동물 머리에 사람 몸, 막 그런 생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혹시 그런 생물들이 그때 당시 아누나키의 실험에서 태어난 부산물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아프리카 쪽 요인은 비슷한 생물의 난자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첫 생물을 창조해냅니다. 아누나키는 그에게 아다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향후 그렇게 창조해낸 생물들을 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종족이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다무라는 이름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첫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건 향후 영상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의 외형은 거의 아누나키와 비슷했지만 좀 키가 작고 번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전자로 제한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해서 원래 없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록 원하는 지인을 창조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금을 채굴하는 데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인들은 계속 창조했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기에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이 창조해낸 지인들은 수명마저 아누나키보다 많이 짧았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아누나키인들의 수명은 얼마였냐면은 120 니비루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니비루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했죠? 360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1 니비루년이 3600년인 거예요. 즉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약 36만 년 이상인 거예요. 지인은 수명도 짧고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아누나키가 창조해낸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누나키는 다시 현재 지인의 유전자를 변형합니다. 즉 번식 능력을 갖게 한 거죠. 이제는 뭐 지인을 계속 창조해낼 필요도 없고 지인들끼리 후대를 낳으니까 빠른 시간에 많은 지인들이 태어나면서 규모까지 형성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누나키가 이 지인들의 여성을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누나키 남성들은 이 지인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아누나키들도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점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애들도 점점 많이 태어나게 되고 심지어 이 아누나키 남성과 지인 여성의 아기들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인은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와 지구 유인은 비슷한 생물의 난자로 창조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누나키 남성과 지인 여성이 자연적으로 생긴 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들은 점점 더 아누나키와 비슷해지고 체격뿐만 아니라 지능, 능력까지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누나키 남성과 지인 여성의 후대들을 또 다른 종족으로 분류시키면서 그 종족을 거인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거인족의 규모가 형성되니까 그때 당시 통치자인 은리얼이 거인족한테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 라치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은리얼이 누군가 하면은 안후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지인을 창조해낸 은기는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은리얼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전에 라치치는 문명의 차이가 있다 보니 싸워서 전멸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거인족은 거의 아누나키와 비등하니까 그냥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니비루 행성이 태양계에 진입하는 시기였는데 또 딱 때마침 지구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리얼은 니비루가 지구를 스쳐 지나가니 니비루의 인력 때문에 필히 지구에 재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럼 은리얼은 아누나키만 데리고 우주에 대표했다가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다른 종족이 다 멸망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은리얼의 예상대로 니비루가 태양계에 진입하면서 지구에는 재난이 옵니다. 수메르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태양에는 많은 흑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구의 자기장도 약해지면서 기온도 급격히 상승하고 빙산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빙산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거죠. 심지어 홍수가 오기 전날에 하늘에는 아주 밝은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니비루 행성이었던 거죠. 이번 홍수는 6일 동안 지속되었고 거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켰죠.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만약 그때 지구상의 생명이 다 멸망됐다면 현재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실 은리얼이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리얼이 이 계획한 이 일을 은기가 알게 됩니다. 은기는 지인을 창조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같고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기는 자기가 제일 친한 한 지인에게 지구에 재난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에게 재난을 대피할 방법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 방법은 큰 배를 만드는 것이었고 은기는 그 배를 만드는 기술까지 전수해 주었던 거죠. 이 배에는 지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각종 동물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생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좀 많이 익숙하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의 얘기 같죠? 성경에서 노아 방주 얘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기록한 이 이야기에서 니비루 행성이 지구를 스쳐가는 장면은 현대 기술로 해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 상황이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는 홍수가 6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의 시간을 들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딱 들어맞지 않나요? 홍수가 지나가고 은리얼이 데리고 대피한 아누나키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근데 전과 달리 이번에는 미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채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발견한 거대 문명 유적지들을 보면은 비록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건축 스타일은 아주 비슷하잖아요. 이것들이 수메르 문서의 지주성을 좀 높여주지 않나요? 아누나키는 그렇게 다시 채광을 시작해서 마침내 니비루 행성의 대기층을 복원할 만큼 금을 캔 거예요. 그래서 아누나키는 지구를 떠나 니비루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서 아누나키는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이 창조한 인류를 도와 수메르 문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서 수메르 문명이 처음 지구에 나타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 거죠. 아누나키는 수메르 문명의 각종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군주 제도도 건립해준 거예요. 사실 아누나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젠간 다시 지구에 돌아올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비밀은 군주 제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메르의 군주는 지금처럼 민주투표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누나키가 지정한 사람만이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강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의 유전자는 또다시 아누나키가 편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누나키의 지구상 대리인이 된 거예요. 아누나키를 도와가 계속 지구를 통치한 거죠. 이 현상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서 옛날 황족들은 혈통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심지어 자기 형제끼리 결혼하고 하면서도 황족과 일반 민중이 통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았죠. 그 원인이 이 군주 제도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군주는 아누나키가 지정한 사람만이 군주가 될 수 있고, 이 군주들은 자기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이 지정한 사람, 즉 아누나키가 지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군주 제도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 드나요? 이 영상이 첫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빠른 시간에 지던원과 신창웅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